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성군, 세종대왕, 그가 만든 태평성대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서 아버지조차 감당하지 못한 괴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조카의 숨통을 끊고 형제의 피로 용포를 적신 사내, 세종의 자랑이었던 둘째 아들 수양은 도대체 왜 괴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성군 세종이 키운 괴물, 수양대군은 왜 미쳤나? 오늘 실록이 차마 다 기록하지 못한 그날 밤의 잔인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재 아버지를 둔 아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것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 한나라의 글자를 만들고 하늘의 별자리를 읽으며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성군 세종이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양대군 이유의 삶은 바로 그 거대한 태양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세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수양은 유독 결이 달랐습니다. 첫째인 문종이 아버지를 닮아 온화하고 학구적인 샌님 스타일이었다면 수양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기고 성격이 불같았던 야생마 같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흔히 수양을 보며 그의 할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을 떠올립니다. 피의 숙청을 통해 왕권을 세웠던 그 서슬퍼런 기질이 손자인 수양에게 대물림된 것이죠. 세종은 그런 아들을 보며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겁니다. 실제로 세종은 수양에게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서적 편찬을 맡기는 등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학문과 정무로 돌리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훗날 야막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을 예감했던 걸까요? 비유를 하자면 세종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너무나 울창해서 그 아래 있는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첫째 문종은 그 나무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고고하게 자랐지만 둘째 수양은 햇빛을 받기 위해 스스로 숲을 불태워버릴 준비를 하던 변종나무였던 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양은 사냥터에서 화살 한 발로 짐승을 꿰뚫는 무시무시한 집중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집중력이 백성을 향했다면 또 한 명의 성군이 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선은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리고 형이 앉을 그 좁은 의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근원적인 열등감과 갈증. 그것이 훗날 조선을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괴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종시대, 모두가 태평성대를 노래할 때 수양은 남몰래 칼을 갈며 생각했을 겁니다. 강한 자만이 왕이 된다는 할아버지의 유언 같은 역사를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피의 군주 세조가 태어나기 전 인간 수양이 품었던 첫 번째 어둠이었습니다. 1450년, 영원할 것만 같던 세종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온 나라가 통곡에 잠겼고 그 뒤를 이어 첫째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죠. 사실 문종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병약한 왕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을 도와 치국이를 발명할 정도로 영민했고 군사 전략에도 밝은 준비된 임금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위 단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이제 궁궐에는 겨우 12살 된 어린아이, 단종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아주 작은 돛배 하나가 떠 있는데 그 배의 키를 잡은 게 초등학생 아이라면 어떨까요? 그 배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조선의 정치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련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실권을 장악한 거죠. 당시에는 황표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인사를 결정할 때 신하들이 낙점한 이름 위에 노란 점을 찍어 가져오면 어린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신권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 수양대군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비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수양의 가슴속에서는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 이씨 가문의 나라인데 어찌 신하들이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인가 라는 명분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죠. 하지만 그 명분 뒤에는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이었죠. 수양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괴물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한량과 무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으고 책사 한 명회를 만나며 은밀한 설계를 시작하죠. 비유하자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몸을 바짝 낮춘 채 도약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양에게 이 상황은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역사적 사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약한 조카에게 이 짐을 맡길 수 없다. 오직 강한 나만이 아버지가 세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 괴물은 늘 그런 그럴듯한 핑계를 먹고 자라나기 마련이니까요. 성군 세종이 그토록 경계했던 골육상쟁의 전운이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손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수양의 집 담장 너머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을 그 무렵, 조선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달빛조차 서늘했던 그날 밤, 드디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잠든 고요한 한양도성, 수양대군이 몇몇 신복만을 거느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호 김종서의 집 대문 앞에 섭니다. 김종서는 세종 시절 북방의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던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양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사냥해야 할 호랑이였던 셈이죠. 수양은 전할 말이 있다며 김종서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쪽지 한 장을 건네죠. 김종서가 달빛 아래서 그 쪽지를 읽으려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찰나 수양의 신복 이문이 품고 있던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이 철퇴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칼은 베는 것이지만 철퇴는 부수는 것이죠. 수양은 단순히 적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워놓은 신하와 왕의 조화라는 질서를 통째로 부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수양의 집 마당에는 살생부라는 잔혹한 명단이 펼쳐졌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과 살려야 할 사람, 수양의 붓끝 하나에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양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세종의 총명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피를 묻히는 괴물이 되어 있었죠. 비유하자면 둑이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을을 덮치는 홍수와 같았습니다. 수양은 스스로를 나라를 구하는 수술 도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역사가 보기엔 그저 왕자를 향해 질주하는 굶주린 늑대의 질주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거사를 앞두고 수양의 책사 한명회가 실패하면 대역죄인이 된다며 만류했을 때 수양은 오히려 성패는 하늘에 달렸으나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며 호통을 쳤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양이 가진 무서운 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천명으로 믿어버리는 광기 어린 확신이죠. 그날 밤이 지나고 해가 떴을 때 궁궐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피 묻은 도포를 입고 들어온 숙부 수양 앞에서 벌벌 떨며 왕자를 내어줄 준비를 해야 했죠. 성군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신하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거리에 버려졌을 때 조선의 하늘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인제 수양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조카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직접 그 자리에 앉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양대군이 그토록 원하던 용포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승리자였을까요? 사실 그의 진짜 비극은 왕위에 앉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괴롭힌 건 정통성이라는 유령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같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당했죠. 이때 세조는 결단합니다. 조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결국 그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던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의 조카를 제 손으로 죽인 것이죠. 이때부터 세조의 삶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이 죽던 날 밤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였던 현덕왕후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네가 내 아들을 죽였느냐? 라고 소리치며 세조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잠에서 깬 세조의 몸에는 그날 이후 씻어도 씻기지 않는 흉측한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를 평생 괴롭힌 악명 높은 피부병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가 훔쳐 입은 용포는 사실 수천 개의 가시가 돋친 가시옷이었던 셈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살점을 파고드는 죄책감이 피부병이라는 형체로 드러난 것이죠. 세조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 팔도의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유교의 기틀을 닦았다면 아들 세조는 그 기틀을 피로 물들인 뒤 불교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대산 상원사에는 세조가 목욕을 하다가 문수보살을 만나 피부병을 고쳤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관대거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왕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그는 밤마다 단종의 환총에 시달리며 피고름을 짜내야 했던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신하들을 모두 쳐냈던 그는 결국 가장 화려한 궁궐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외로운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왕이 되려 했던가?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 때쯤 이미 조선의 역사는 그를 피해 군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468년 9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꽃 같은 산에 세조가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피부병과 악몽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어쩌면 죽어서라도 그 무거운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세종이 키운 이 괴물은 조선의 독이었을까? 약이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조는 조선의 기틀을 다진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작했던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을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왕권을 세웠고 국방을 튼튼히 했죠. 하지만 그가 세운 이 화려한 업적의 주춧돌 아래에는 조카 단종과 수많은 충신들의 뼈가 묻혀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세조의 정치는 피로 쓴 법전과 같았습니다. 질서는 바로 잡혔지만 그 법전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죠. 그가 죽고 난 뒤 조선의 선비들은 세조를 왕위를 찬탈한 자로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의 정통성을 비판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도덕을 버린 대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짊어져야 할 업보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묘하죠. 수양대군은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세종의 아들이 아닌 단종의 숙부로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추락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우리는 세조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수양대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군 세종의 품 안에서 자라난 천재적인 재능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만나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그림자일지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